혹시 지난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60대 부부의 뉴스 보셨나요? 갑자기 쓰러진 어머님의 간병비로 매달 4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1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당장이야 월 300, 400만 원씩 쓰며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계 뒤에 숨겨진 등골 오싹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50대의 씀씀이가 70대가 되면 어떻게 반토막 나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월 15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현실에 내몰리는지를요. 이미 대한민국 노년층의 소득 격차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당신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 놓치시면 10년 뒤 자식에게 선 벌리는 부모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70대의 진짜 지갑 사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0평생을 함께 늙어온 우정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68만 원. 만약 당신의 인생 막바지에 둘 중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여기 그 질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재개발 소문만 10년째 무성한 골목 어귀의 작은 기원. 뿌연 담배의 연기와 어르신들의 밭은 기침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오늘도 김만수 씨와 박진석 씨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였다. 검정 고무신을 끌던 코흘리게 시절부터 이제는 무릎이 시려 한겨울엔 외출도 힘든 나이가 될 때까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허허, 이 사람아, 한숨 흘러달라니까 뭘 그리 뜸을 들여. 자네가 오늘 점심 먹기로 했잖아. 잊었어? 진석 씨가 큼지막한 알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와 좋은 원단의 점퍼가 한눈에 봐도 여유로운 노년을 짐작게 했다.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다.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에 강남에 사둔 작은 아파트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덕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소위 말하는 상위 20%의 노인이었다. 반면 만수 씨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낡은 빌라 한 채와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기초연금까지 합쳐 채 100만 원이 될까 말까.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구멍난 양말은 몇 번이고 꿰매 신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점심은 무슨, 자네 어제 아들놈이 사줬다는 그 비싼 소고기 아직 소화도 덜 됐겠구먼. 난 됐으니 자네나 많이 먹게. 만수 씨가 멋쩍게 웃으며 바둑판 위로 시선을 떨궜다. 그의 눈에 비친 바둑돌은 이미 승패가 기운 지 오래였다. 진석 씨의 통큰 씀씀이가 부러운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저렇게 무심코 뱉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벨 때가 있었다. 50대 시절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만 해도 월 300만 원은 우습게 벌며 어깨에 힘주고 다녔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장사도 내리막을 걸으면서 그의 지갑은 걷잡을 수 없이 얇아졌다. 이제 그는 통계청이 말하는 70대 평균 지출액 147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허, 이 친구가 또 섭섭한 소리 하네. 내가 자네랑 소고기 먹자고 했지. 나 혼자 먹자고 했나. 이따가 뜨끈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고 들어가세. 날도 추운데. 진석 씨는 그런 만수 씨의 속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웃었다. 그에게 월 497만 원의 지출은 일상이었고 친구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것은 우정의 작은 표현일 뿐이었다. 하지만 만수 씨에게 그 설렁탕 한 그릇은 다음 주 내내 반찬값을 아껴야 겨우 메꿀 수 있는 사치였다. 그날 오후 기원을 나선 만수 씨는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홀로 집으로 향했다. 진석 씨의 설렁탕 제안을 끝내 거절한 뒤였다. 괜찮다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콜록, 콜록. 참아보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기침은 멈추질 않았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떼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명한 핏자국. 세상이 빙글 돌았다.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폐암 3기. 수술은 어렵고 꾸준히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담담하게 치료 계획과 비용을 설명했지만 만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단어, 돈만이 머릿속을 웅웅 울렸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가야 할 약값과 진료비, 각종 검사비, 어림잡아도 매달 200만 원은 좋게 넘는 돈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간신히 지켜온 노후였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만수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통장글을 꺼내보았다. 아내의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 아들 결혼식에 보태주고 남은 돈, 손주들 용돈 주고 남은 돈. 그렇게 탈탈 털어 끌어모은 전 재산이 2천만 원 남짓이었다. 이 돈으로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말하는 70대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134만 원이라는데 이제 자신은 그 최소한의 삶조차 위협받게 된 것이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가난이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비참함이었다. 며칠 뒤 만수 씨의 소식을 들은 진석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의 집으로 쫓아왔다. 이 미련한 놈아,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내가 친구 아니야? 내가 남이야? 진석 씨는 다짜고짜 만수 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만수 씨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병원부터 가자. 내가 아는 교수님 있어. 최고의 의사한테 진료받게 해줄게. 돈 걱정은 털끝만큼도 하지 마. 자네 치료비 내가 다 댈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자네 목숨값보다 중하겠냐? 진석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그 진심, 어린 우정이 만수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렀다. 고개를 든 만수 씨의 눈에도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만해라, 진석아. 뭐? 그 돈,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는 돈으로 목숨, 연명하면서 내가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냔 말이다. 내 앞에선 평생 구구도 못 들고 내가 주는 밥 얻어먹는 늙은 개처럼 그렇게 살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고? 그래, 우린 친구지. 70평생을 같이 한 친구.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내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아본 돈으로 자식 키우고 마누라 먹여 살린 게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어.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산 게 내 인생의 훈장이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친구한테 동정받으면서 목숨 구걸하라고? 이게 내 최선입니까?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란 말이야. 만수 씨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서러움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꼿꼿하게 지켜왔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석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구의 가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난의 무게가, 그 안에 담긴 친구의 자존심의 깊이가 이토록 처절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법이 틀렸던 것이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진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만수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만수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동정이 아니야. 이건 투자인 셈치자. 뭐? 너한테 하는 투자. 내 남은 인생에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너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 어떻게 갚냐고? 예전처럼 나랑 바둑 더 주고 시시콜콜한 세상 얘기 들어주고 가끔 내가 사는 설렁탕 군소리 없이 받아 먹어주고 날이 좋으면 좋다고 날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내 옆에서 계속 친구로 살아주는 거.
그게 내가 나한테 갚아야 할 이자야.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인연 끝내자. 진석 씨의 말에 만수 씨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동정도, 적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건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친구의 따스한 온기 속에서 질기고 모질었던 그의 인생이 위로받고 있었다. 그 후 만수 씨는 진석 씨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진석 씨는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대신 구청과 주민센터를 제 발로 뛰어다니며 만수 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아봐 주었다. 의료비 지원 제도부터 시작해 만수 씨가 가진 낡은 빌라로 월 80만 원가량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만수 씨가 내 힘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기원에 마주 앉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조금 빠졌지만 만수 씨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자, 이번엔 내가 살 차례야. 어디 보자. 오늘은 뭘로 이자를 갚아볼까? 만수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진석 씨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바둑판 위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70대의 진짜 지갑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달팠지만 그들의 우정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지 두 친구의 잔잔한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산 자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등산 스틱을 챙겨 나서는 최정훈 76씨의 하루는 20년 전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하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숙자 여사는 남편이 산에서 내려올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죠.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고 자식들에게 턱턱 집을 사줄 만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3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남편의 연금과 젊을 적부터 악착같이 부어온 작은 개인연금을 합쳐 월 3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빠듯하지만 계획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던 친구 이동진 76씨가 있었습니다. 동진 씨는 수원 갈빗집의 원조 격인 큰 식당을 운영하며 50대 시절엔 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씀씀이가 컸고 정훈 씨에게 최석이 그렇게 아끼고만 살면 인생 무슨 재미야. 있을 때 써야지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정훈 씨 부부가 낡은 국산차를 10년 넘게 탈 때 동진 씨는 2년마다 번쩍이는 외제차로 바꾸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정훈 씨는 그런 친구가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내와 함께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다른 미래를 그렸습니다. 부부는 화려한 50대보다 초라하지 않은 70대를 만들자고 약속하며 수입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민간 간병보험과 실손보험에 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돈이면 친구들처럼 골프라도 한 번 더 칠 수 있었지만 부부는 먼 훗날의 존엄성을 위한 보이지 않는 투자라 생각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2025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숙자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급하게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얻어 평생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뒤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리고 싶은 정훈 씨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병원 원무과에서 내민 장기요양 간병비 안내문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의 한 달 연금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게요. 아니야, 오빠. 내가 모아둔 적금 깨면 일단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자식들은 서로 자기 탓이라며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던 착한 아이들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훈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식들 등골 빼먹는 늙은이가 되는구나. 내가 꿈꿨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참담함과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친구 동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식당을 헐값에 정리하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소식 들었다. 내가 큰 돈은 없고 이거라도 보탰어라. 그가 보내온 5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 앞에 정훈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친구의 몰락과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뒤엉켜 76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 홀로 누워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정훈 씨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 20년 넘게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장롱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매달 부어왔던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20년 전 월 20만 원이 채 안 되던 보험료는 이제 그에게 월 350만 원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간병보험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그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젊은 날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왔던 자신과 아내의 약속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며칠 후 정훈 씨는 자식들과 친구 동진 씨를 불러놓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 증권과 연금 내역을 본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동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정훈아, 너는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내가 답답하고 재미없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동진 씨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런 친구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담보 잡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의 동정을 받으며 비참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20년 전에 자신이 준비해 둔 계획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 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성이었습니다. 지금 정훈 씨는 매일 오후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는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 함께 불렀던 노래를 나직이 불러주곤 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준비가 가져다준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만수 어르신과 최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만수 어르신의 상황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잘 키워냈고 이제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셔야 합니다. 김만수 어르신 역시 평생을 시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무너진 것은 게을러서도 사치를 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이었죠.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70대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정말 최소한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월 1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그 정도 돈은 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만수 어르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활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진단을 받고 매달 치료비로 2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니 평생 모은 2천만 원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 거동이 불편해져서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달에 360만 원은 우습고 중증 환자의 경우 660만 원까지도 치솟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최하위 계층이 아니라면 혜택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최정은 어르신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시청에서 퇴직해서 연금으로 월 33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고 했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친구분처럼 월 497만 원씩 쓰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50대보다 초라하지 않은 70대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젊었을 때 친구들이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닐 때 그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수입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민간 간병보험과 실손보험에 넣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간병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100명 중 18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최정은 어르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내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매달 간병비로 4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게 됐을 때 20년간 부어온 간병보험에서 매달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병원비와 약값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했고요. 결국 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만으로 이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노후의 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을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정책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어르신께 자가주택이 있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가입 기준도 완화되고 월 지급액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면서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위험에 대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김만수 어르신과 최정은 어르신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억울했던 정보들을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이제 국가가 그 책임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처럼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최정은 어르신의 아내분처럼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면 정말 막대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우리 노년의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인데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돌봄의 핵심인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크게 올라서 집에서도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액 면제이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6%에서 12%까지 낮아집니다. 일반 대상자분들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간병 부담이 정말 큰 중증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환자 한 분당 본인 부담금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비 때문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써서 가정이 무너지던 그런 비극을 막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김만수 어르신처럼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으로 소득에 비해 정말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부족한 생활비는 국가 기초보장과 내 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김만수 어르신처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5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 김만수 어르신이 만약 활용하셨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주택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사망하신 후에 은행이 집을 처분해서 연금 지급 총액을 정산하는데요. 만약 집값이 연금보다 더 많이 남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분들께 상속되고 설령 연금액이 집값보다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으니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 동행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 등에게 무료 식사나 밑반찬을 지원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교육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문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보의 중요성과 선제적 대비를 강조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요. 한국의 노인 빈곤은 사실 준비 없는 노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젊을 때부터 최정은 어르신처럼 소득의 일부를 연금이나 민간보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간병 리스크는 개인 저축만으로는 감당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저렴한 간병보험이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정부 제도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비로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르면 정말 수백, 수천만 원의 혜택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정작 노후 내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만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상황과 최정훈 어르신의 평온한 노년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보에 밝고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제도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시는 현명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새 삶의 지평선 넘어 붉게 물든 노을, 젊은 날 꿈꾸던 푸른 하늘은 가슴 한켠 추억으로 잠겼네. 때로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주저앉아 흘러간 세월 앞에 아쉬움 한숨만 쉬었던가. 하지만 보아요. 저 멀리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등불이 남아있음을, 홀로 걷는 길이라 여겼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김만수 어르신의 쓸쓸한 뒷모습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깊은 주름, 그리고 최정훈 어르신의 평화로운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극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따뜻한 관심, 작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현명함,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차이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혹여 우리 자신의 노년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저릿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아니,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붙잡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정보와 지자체의 따뜻한 손길들, 그리고 현명한 전문가들의 조언들은 바로 김만수 어르신처럼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대신 최정훈 어르신처럼 사랑과 풍요 속에서 품위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삶의 끝자락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황혼기가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 채널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막함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줄 것입니다. 혹여 외로이 홀로 걷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기억해주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줄 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후회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희망과 기대로 가슴 벅찬 내일을 꿈꿔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 저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25년간 오직 한 개,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모든 걸 바쳤던 박철민 부장님. 그가 하루아침에 월 180만 원짜리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밀려난 사연 들어보셨나요? 그가 가진 10개가 넘는 기술 자격증도 번듯했던 대기업 명함도 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50대 10명 중 4명이 바로 이런 고용 절벽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처참하게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그 현실적인 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스마트폰 액정을 닦던 아내 수희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여보, 우리 미영이 웨딩홀 계약금 오늘 보냈대요. 당신 퇴직금으로 떡하니 해주니까 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역시 우리 집 기둥은 당신이야. 박철민, 올해 나이 58. 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신문지 위로 희미하게 번지는 아내의 미소가 그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기둥.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 갑옷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그가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구소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장 큰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낡은 도서관으로 향하는 이유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 고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럼 우리 딸 결혼인데 이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철민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문지 뒤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아내가 보지 못하는 그만의 작은 무대였다.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번듯한 가장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기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아침 8시 철민은 현관문을 나섰다. 다녀올게. 오늘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여보. 아내의 응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향한 곳은 도서관이 아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물류센터. 오늘도 무사히라는 낡은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엔진을 설계하던 그의 손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다. 손목에 붙인 파스가 땀에 젖어 너덜거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월 180만 원. 이것이 지난 1년간 25년 경력의 대기업 부장이자 10개가 넘는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인 그에게 세상이 매긴 몸값의 전부였다. 점심시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빵으로 허기를 채우던 철민의 귓가에 젊은 관리자의 고함이 들려왔다. 아저씨,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동선 방해돼요. 좀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빵을 삼켰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의 이름은 이제 박철민 부장님이 아닌 그냥 아저씨였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빵과 함께 삼켜버렸다. 딸의 웨딩홀 계약금을 떠올렸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철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3년 전 먼저 명예퇴직을 했던 후배 성진이었다. 선배님, 저 성진입니다. 잘 지내시죠? 성진이구나. 그럼 잘 지내지. 자네는 어때?
한때는 같은 팀에서 내연기관의 미래를 설계하던 후배였다. 전기차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야 했던 비운의 엔지니어. 철미는 왠지 모를 동질감에 마음이 쓰였다. 저는 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선배님 요즘 뭐 하시는지 제가 아는 분이 작은 금연공장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물론 예전 같진 않지만 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상황을 모르는 후배의 순수한 호의가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다. 아, 그래? 고맙네. 근데 나 지금 좋은 자리 얘기되는 곳이 있어서 거의 다 됐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거짓말이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자존심이라는 얄팍한 벽 뒤에 숨어 그는 또다시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철미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컴컴한 그의 마음속으로 버스가 끝없이 달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철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몰래 엿보다가 서재로 들어왔다.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명함집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그가 25년간 쌓아올린 역사가 먼지와 함께 묻어나왔다. 수많은 협력업체 사장들의 이름과 직함. 한때는 그가 전화 한 통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중 가장 친했던 부품업체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박철민 부장일세. 잘 지내나?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철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박철민 부장이라는 이름 위에 붙어있던 모든 권위와 관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냥 박철민, 실직한 50대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딸 미영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수치심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 내일은 새벽 인력 시장이라도 나가보자. 뭐라도 해야지. 그는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텅 빈 이력서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경력란에 무엇을 써야 할까? 땡땡 오토텍 연구소장. 그 한 줄을 쓰는데 밤이 새도록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딸 미영이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다. 손에는 예비 사위가 보냈다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내 수희는 입이 귀에 걸렸다. 어머, 김서방은 뭘 이런 걸 다.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엄마, 오빠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으로 일부러 골랐대. 아빠, 요즘 기술 고문 자리 알아보시는 거 잘 돼가요? 미영의 해맑은 질문에 철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슬슬 좋은 소식 들려올 거야. 그는 과일을 깎는 척하며 딸의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끝나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빠, 이거 예식장 잔금이랑 스드메 비용 견적서인데 아빠 퇴직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눈앞에 찍힌 숫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지난 1년간 물류센터에서 뼈 빠지게 번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이미 주식 투자 실패와 생활비로 절반 이상이 녹아 없어진 상태였다. 아내와 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 그래?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수희가 물었다.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이후 철민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시작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돈을 벌었다. 망가져가는 몸보다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대리운전 콜을 받고 도착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의 전 직장 상무와 마주쳤다. 만취한 상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이, 대리, 운전 좀 살살해. 내가 누군지 알아?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거만한 목소리. 한때는 깍듯이 박 부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었다. 철미는 백미러로 비친 상무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상무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꺼냈다. 잔돈은 됐수다. 그 순간 차 안 조명 등에 철민의 얼굴이 드러났다. 박박 부장님? 상무의 눈이 커졌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 그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텅 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에는 18개의 자격증 수첩이 들려 있었다. 지게차,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퇴직 후 미친 듯이 땄던 자격증들이었다. 하지만 이 종이 쪼가리들은 그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방패도 되어주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의 세월이, 그의 청춘이, 그의 자부심이 한 방울의 눈물 속에 담겨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내 수희가 뜬금없이 그의 겨울 작업복을 꺼내놓고 먼지를 털고 있었다. 철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보. 그건 왜 수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옷의 먼지를 털어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그의 근무 일지가 들려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받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날 번 일당이 빼곡히 적힌 그의 처절한 기록이었다. 그 옆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도 놓여 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수희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차라리 비명처럼 들렸다. 철민은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58가장의 통곡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냈다. 답장 없는 이력서들, 아저씨라고 불리던 순간들, 후배의 동정을 거절해야 했던 비참함, 그리고 전 상사 앞에서 느꼈던 굴욕감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다. 수희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망가진 자존심이, 그가 혼자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아리게 했다. 한참을 울던 철민이 고개를 들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손으로 당신이랑 미영이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직은 그 약속 지키고 있는 아빠, 남편이고 싶었어. 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진을 설계하던 그 자랑스럽던 손이었다. 수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 손이 지켜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 나하고 미영이었지.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어긴 적 없어요.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 미영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미영은 말없이 아빠와 엄마를 끌어안았다. 아빠 나 그런 비싼 결혼식 필요 없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거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거짓과 침묵의 벽이 마침내 눈물과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철민의 가족은 작은 치킨집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철민이 퇴직 후 혹시 몰랐다 두었던 조리사 자격증이 빛을 발할 차례였다. 아내 수희는 카운터를, 딸 미영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나섰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꽃이 피어났다. 가게 이름을 정하던 날, 철민이 낡은 수첩에 힘있는 글씨로 적었다. 아빠의 청춘달.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의 손은 이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다시 한번 청춘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이력서는 세상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는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에 당당히 재취업한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비치는 작은 가게 안,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전 9시. 아내 경숙이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과테말라 원두. 향 좋죠? 이정훈, 올해 나이 62.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구청을 떠난 지 2년째다. 그는 아내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며 신문을 펼쳤다. 청년 창업 5년 내 폐업률 70% 육박,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 씁쓸한 헤드라인에 그의 미간이 잠시 좁혀졌다. 아내 경숙은 남편의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민준이 똑똑한 아이니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 있잖아요. 정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계획.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불안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와도 같았다. 매달 10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공무원 연금 300만 원. 그것이 그의 새로운 월급이었다. 액수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돈은 부부의 단단한 노후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었다. 아버님, 이번 달 이자 막을 돈이 조금 부족해서.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있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IT 스타트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월급을 챙겨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생활비는 바닥난 모양이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왜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10년 전 아내와 함께 재무 설계사 앞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자식 지원은 결혼할 때 집 전세금 일부 보태주는 것까지. 그 이후는 어떤 경우에도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는다. 그것은 냉정한 원칙이 아니라 자식에게 끝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민준아,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너라.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아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지도 섣불리 약속하지도 않았다.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경숙은 아들의 마른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정우는 말없이 서재에서 낡은 가계부와 통장들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엔 부부의 한 달 수입 300만 원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이는 그대로다. 이게 우리 둘의 한 달 살림이야. 여기서 내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불가능하단 거 너도 알 거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들을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제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 거 정말 면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정말 아들의 애원에 경숙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무너진 독에 흙 한 줌 던져 넣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독을 잠시 내려놓을 용기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업은 정리하거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경험이다. 대신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6개월간 아빠가 내 월세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주마.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 노후를 지키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원망과 서러움이 아닌 아버지의 현실적인 사랑과 깊은 뜻을 이해한 눈물이었다. 그는 그제야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을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 앞 공원을 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됐다. 사내 자식이 넘어져 봤으니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지. 내 나이엔 그게 약이다. 아버지의 투박한 위로에 아들은 다시 한번 울컥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에게도 말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민주는 오랜만에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몇 달 뒤 정우는 구청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로 위촉되었다.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구청장 시절의 권위도 과장님이라는 직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정훈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삶이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요. 정말. 서툰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중견 IT 기업에 재취업했다. 예전처럼 대표님 소리는 못 들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된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주말 저녁, 민준이 여자친구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안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하고 그 돈 아껴서 작은 전셋집 얻으려고요. 며느리감의 야무진 말에 경숙의 입가에 한바구음이 번졌다. 정우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지지가 담긴 손길이었다.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밤, 정우는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아내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30년간 서류와 씨름하느라 굽던 손은 투박해졌지만 경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만약 우리가 민준이한테 무리해서 돈을 해줬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돈 몇 푼이 아니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그리고 아들 녀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지켜낸 거지. 진짜 가장은 돈으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의 손은 한때 수많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에게 배움의 기쁨을 나눠주는 더 따뜻하고 값진 손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정훈의 통장에는 구청에서 보낸 어르신 정보와 교육 강사 활동비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의 인생 두 번째 월급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가을 단풍을 보러 갈 기차표를 예매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평온했다. 금으로 지은 성은 아니었지만 부부가 평생에 걸쳐 정직한 땀으로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벽돌집은 그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했다.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는 밤, 부부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커피 향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소식 같죠? 다들 정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싶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이 저임금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임시직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나오는 나이가 평균 52.9세라고 합니다. 53도 채 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소득 공백이 길고 짙게 드리워지죠.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인구의 39.8%, 거의 10분 중 4분이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든든하면 좋겠지만 한 달 평균 수령액이 82만 원 수준이니 이걸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게 문제죠. 여기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이 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다가는 부모의 노후가 통째로 파산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보신 첫 번째 이야기, 내 아버지의 마지막 이력서 속 박철민 가장의 모습이 바로 이 암울한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58배 나이에 퇴직해서 월 180만 원을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땀 흘리는 모습, 이게 바로 평균 퇴직 연령 52.9세, 재취업 시 평균 37.3% 임금이 깎이는 우리 중장년들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기업 연구소장까지 지낸 화려한 경력이 무색하게 육체노동에 내몰리는 건 그만큼 나이 든 사람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무리하다가 결국 후배의 도움마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장면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경고하는 자녀 부양으로 인한 노후 파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헌신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대목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 내 남편의 두 번째 월급날에 나온 이정훈 씨 부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계획을 세우고 보람을 찾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의 좋은 본보기죠.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모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한 대다수 시니어들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라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연금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 지원과 내 노후 자금은 별개라는 확고한 원칙입니다. 자식 지원은 결혼할 때 집 전세금 일부 보태주는 걸로 끝낸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는다. 이 대사야말로 모든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의 제1원칙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정훈 씨가 무작정 돈으로 해결해주는 대신 월세와 생활비를 6개월만 지원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장면. 이게 바로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면서도 현명하게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보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노후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결국 선택과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불안정한 소득과 재취업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박철민 씨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저임금이나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보면요. 우리 5060 어르신들이 퇴직 전에 쌓았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단순히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교육, 서비스 기획 같은 그동안의 경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중심이 됩니다. 박철민 씨도 이런 기회를 활용했다면 물류센터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었겠죠. 또 중장년 네일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모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만약 박철민 씨가 물류센터로 바로 가기 전에 이곳을 먼저 찾아봤더라면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과거의 경력을 아예 포기하고 바로 단순 육체노동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경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요즘 시대에 맞는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다음으로 노후 자금 고갈이나 자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철민 씨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노후 자금이 소진된 거였죠. 반면에 이정훈 씨 부부처럼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대표적인데요. 가지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연금처럼 활용해서 독립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는 거죠. 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재무 설계는 물론이고 건강관리,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적당할지, 그리고 나의 노후에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님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무한정 지원하는 건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재정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가족 모두가 그걸 공유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퇴직 후에 느끼는 사회적인 단절감이나 우울감은 박철민 씨를 정말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또 다른 원인이었죠. 이정훈 씨처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처럼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고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이나 교양, 건강,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국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비록 소소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혼자 고립되기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황혼, 어찌 서글픈 뿐이랴 지나온 길 위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다가올 내일엔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나니 주름진 얼굴엔 지혜의 깊은 강물 흐르고 휘어진 어깨 위엔 세월의 무게가 아닌 삶을 껴안은 따뜻한 용기가 앉아있네. 젊음의 열정은 고요한 성숙으로 변하고 빠르게 뛰던 심장은 잔잔한 평화로 채워지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 서러움 대신 희망을, 후회 대신 감사를 찬란하게 빛날 마지막 페이지를 위해 지금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철민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이정훈 씨 부부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철민 씨가 겪었던 불안정한 소득과 재취업의 어려움, 자녀 지원으로 인한 노후 자금 고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깊은 우울감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도 있는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 부부처럼 명확한 원칙을 세워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같은 시간 속에서 노후라는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은 그저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 2막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이미 박철민 씨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중장년 네일센터는 여러분의 풍부한 경력과 지혜를 다시 세상에 펼칠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갈 재정적 지혜와 안정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은 외로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내어주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이며 그 안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후회와 슬픔으로 채우기보다는 희망과 용기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때로는 손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너무 늦었어 라고 포기하는 대신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가 겪었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등이 되어 주었지만 이정훈 씨 부부처럼 밝게 빛나는 노년은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 지금 바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가올 빛나는 노년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의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만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접으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 왜 언론에서는 괜찮다고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97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IMF 생존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채워온 통장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를 밤새도록 써보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둘의 박만식 씨에게 세상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수산시장과 해가 질 무렵 손주 녀석의 재롱, 그리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둔 통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경비원으로 30년을 꼬박 일하고 퇴직한 그에게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은 통장에 찍힌 숫자였다. 잉크가 닳고 달아 희미해진 글씨 위로 그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자의 기저귀 값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29의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폐지를 주었던 56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성벽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도 만식 씨는 오랜 벗, 최규철 씨와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는 뽀얀 김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 사람아,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이 말이 되나? 내 첫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해. 규철 씨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편안함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네는 든든한 아들이 가게라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늙은 몸뚱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인데. 만식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규철 씨는 기다렸다는 등 목소리를 낮췄다. 만 씨가 자네 유튜브 같은 거 보나?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IMF, 그건 애들 장난이었대. 뭔 소린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사람이 불안해진 게야. 아니라니까 들어봐. 정부가 숨기는 빚만 해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다나? 상상이가 3,000조. 그리고 국채금리인가 뭔가가 발작을 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간다잖아. 우리 돈이 그냥 똥값이 된다는 소리야. 규철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흥분한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만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똥값.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놓고 있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돈만 넣어둔 늙은이들만 바보 되는 거라고. 자네 그 통장, 그거 그러다 정말 휴지 조각 된다니까. 규철 씨의 마지막 말은 만식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국밥은 이미 식어 비릿한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만식 씨의 귓가에는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늙은 가장의 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셌다. 1억 2,400만 원. 아파트 경비 초소의 겨울밤과 찜통 같은 여름을 견뎌내며 허리 통증을 파스로 달래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위태로운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준 심정이었다. 이걸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만식 씨의 눈은 퀭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10년 전 아들이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은행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만식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규철이 말대로 달러로? 금은 어디서 사는 거지? 평생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42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 씨는 울컥하고 서름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너 잘 만났다. 이 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휴지 조각이 된다잖니. 만식 씨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아버지를 창구에서 일으켜 한적한 상담실로 모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식 씨는 어젯밤 규철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국가부채가 3,000조라더라. 환율이 폭등한다더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더라.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과장됐다는 게냐? TV만 틀면 나오는 소린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3,000조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채의 거의 절반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데, 이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연금 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일종의 미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연금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걸 일반 빚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나라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정확한 수치는 연금 충가계 부채를 포함해 약 2,585조 원 수준이고, 정부도 이걸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율이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IMF 때처럼 붕괴 수준은 아니에요. 그땐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리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터진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만식 씨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다. 만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산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만식 씨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밤새 품고 있던 통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월차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진우는 아버지의 돈을 3가지로 나누는 법을 설명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예금으로 두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부만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으로 달러 예금을 하는 법, 금 통장을 만드는 법을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만식 씨도 아들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만식 씨는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만식 씨는 더 이상 장판 밑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깔아준 주식 앱을 열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10달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변화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낡은 통장 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줄이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김민준 씨의 하루는 직접 내린 커피향과 함께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다. 그의 아침은 신문을 정독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국내외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그는 마치 역사 연표를 읽듯 자연스럽게 훑어내린다. 그에게 경제의 흐름은 과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에게 노후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의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온전한 그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일 때 그는 40을 넘긴 가장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격해서 지켜봐야 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부동산과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때 민준 씨는 뼈에 새겼다. 진정한 안정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데를 만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 우량주를 분석했다. 그의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을 시키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오랜 친구 이성호 씨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성호 씨의 얼굴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두웠다. 그는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얼마 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민준아,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어제 아들놈이 보여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제2의 IMF가 터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성우 씨는 초조한 듯 무릎을 툭툭 쳤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완전히 홀려 있었다. 국가 부채가 3천조를 넘었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자네 그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그거 몽땅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엔 앉게 생겼어. 성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준 씨는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무 걱정 마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가 한창 장사할 때도 늘 있었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지. 자네가 본 그 3천조라는 빚,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으로 줘야 할 미래의 약속까지 합쳐 부풀려진 숫자야. 환율이 높은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돈 가치가 다 떨어진 탓이 크고, 민준 씨는 겁을 먹은 친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십 년간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말이야, 25년 전부터 내 월급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 하나는 우리 돈 원화 예금 바구니, 다른 하나는 미국 돈 달러 바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들의 주식 바구니. 어떤 해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해를 막아주더군.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배당금으로 나를 위로해줬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쪽으로만 쏠린 데는 뒤집히기 쉽지만 양쪽에 무게추를 단단히 단 데는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온 자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우 씨는 멍하니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늘 함께 늙어가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준비해 온 현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네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겁먹고 전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자네 아들과 함께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봐. 자네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걸세. 민준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증권사에 다니는 딸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리뿐이라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딸에게 했을 걱정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하렴. 너 매달 붓고 있는 적금, 그거 아직도 1%대 금리인 건 아니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월급날마다 잊어버린 셈 치고 딱 한 주씩만 사봐. 10년 뒤에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게다. 오히려 딸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딸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시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생신날 찍은 씁쓸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의 웃음을 잃지 않을 존엄과 평화를요.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고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15년 전부터 꾸준히 사모은 미국 통신회사 주식에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듯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작은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얻어낸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달콤한 열매였다. 불안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노후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에 빚이 많다.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겁이 나죠.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몇천조 원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정부가 주머니에서 꺼내 갚아야 할 빚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자식 세대가 연금으로 내고 또 받아야 할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신호인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는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 이야기가 나오니 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같은 전 세계적인 큰 파도에 우리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듯 쓸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예적금 또는 아주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어두신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부를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용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현재 자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금융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금융권, 그리고 여러 민간 협의회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죠.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날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포용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금융 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금융권의 간편 모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고요. 물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빼놓지 않아요. KB국민은행도 2019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손잡고 모바일 뱅킹, 계좌 통합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같은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르신 금융 소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보장 내용 조회,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페이티처라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사각사각 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협의회나 재단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범금융권이 함께하는 뱅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디지털 취약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금융투자,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모바일 뱅킹,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비교하는 법,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여서 금융 소외를 없애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워치 후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낙상을 감지하는 기능, LG전자의 스마트 체중계로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복약 관리 솔루션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AI 챗봇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스마트 헬스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방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질 높은 수면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낙상, 영양실조, 근감소증 같은 노인 증후군도 꾸준히 관리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낙상 예방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죠.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주변에 부담이 될까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안심센터를 노인정신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몸무게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잡곡밥, 채소와 과일, 저염식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나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성 유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산책, 등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건강 체조나 수영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정신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독서, 문학, 수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둑, 장기, 보드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브레인 트레이닝도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타,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림 그리기, 수채화, 조각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뜨개질이나 수공예는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리나 제빵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학습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좋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창단, 연극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학습 및 소통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평생학교처럼 508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용 교육 강좌를 시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지자체 운영 무료 강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에듀넷 같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EBS 평생학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여, 빛나는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모여 지혜의 강물이 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그 강물의 생기를 더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의 평화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돛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찬란한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혹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에 홀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가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분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림과 악기 연주로 삶의 예술꽃 피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노노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인간 단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교육과 고령자 친화적 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워치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여러분의 건강을 24시간 꼼꼼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채로운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기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해보고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